오늘은 인도 이야기입니다. 6월 15일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인도, 중국 두 나라 군인들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졌죠. 중국군이 사용한 이 무기를 보니까 정말 흉측하더군요. 인도군은 20명이 죽고 중국군도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경 분쟁은 경제 전쟁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격분한 인도 국민들이 시진핑 사진을 불태우고 중국산 제품 불매 운동에도 나섰지요. 두 나라 사이 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인도를 제3세계의 리더라고 불렀는데 이 제3세계란 1세계인 미국, 2세계인 소련, 그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 이름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인도는 그다지 미국 편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중국과는 국경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4년 취임한 현 모디 총리가 역시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죠. 2014년과 2015년 시진핑 주석, 모디 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다짐한 것. 이것은 중국에 대한 인도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서 인도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성된 쿼드 협의체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쿼드라는 것은 사각형 모양의 광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 협의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인데요. 인도가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2019년에는 미, 일, 인도 이 3국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도 했고 2020년에는 호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올해입니다. 호주는 대표적으로 반중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나라인 거죠. 인도의 이와 같은 행보는 미국 같은 자유진영의 국가들과 손을 잡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겠다는 의도, 그게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중국도 눈치를 챘겠죠.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이 전투는 인도의 친미적인 행보에 대한 중국의 경고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가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 견제에 나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한 대응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투자로 인도가 결과적으로는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중국 진영과 손을 잡고 반격을 하는 거죠.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입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CPEC,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CPEC, 신장 웨이열 지구 자치구로부터 파키스탄 남북 과다르항까지 도로, 철도, 에너지망 같은 것들을 건설해서 중국과 파키스탄을 긴밀하게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원래부터 인도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강해지는 것에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파키스탄이 북쪽이라면 남쪽인 스리랑카에도 중국은 항구 건설 등에다가 큰 투자를 했습니다. 네팔, 부탄 등에다가도 이 인도 주변국들이죠. 여기다가도 또 중국이 투자를 했습니다. 일련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도 주변국들의 힘을 키우는 것인 동시에 중국이 인도를 포위하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이 자유진영의 나라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이 누려왔던 세계의 공장 자리, 그것을 인도가 한번 가져와 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져 가지고 공장들이 중국의 대체지를 찾기 시작했죠. 여기에다가 미국, 중국 무역 전쟁까지 터져 가지고 기업들의 상당수가 대체지를 찾는 그런 기업들이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 멕시코 등이 중국 대체지 역할을 해왔는데 중국을 온전히 대체할 정도의 크기는 되지 못한 겁니다. 인도가 그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노동력 규모로 중국에 못지 않는 데다가 인건비도 싸니까 중국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음직한 것입니다. 모디 총리가 2014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가지고 GDP의 15%인 제조업 비중을 2020년까지 GDP의 2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은 그런 야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인도는 방향 전환을 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같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과 우호가 돈독해졌습니다. 반면에 중국과는 관계가 악화되었지요. 2주 전에 벌어졌던 바로 그 국경 분쟁, 중국과의 난투국은 악화된 인도 중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 성과는 어떨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초라합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시작했던 2014년 제조업 비율이 15%라고 했죠. 그런데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2018년 현재 여전히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죠. 목표로 내걸었던 2020년 제조업 20% 달성 어림없어 보입니다. 넥스트 차이나, 즉 세계 공장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이 목표, 이거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분,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발생한 이 중국의 대미 수출 줄어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나라가 넘겨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 1월 4월 고 4개월 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은 1,408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누가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1,17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베트남이 단연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207억 달러인데 38.4%나 늘었어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전에 비해서. 인도는 197억 달러, 12.4% 증가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GDP는 2조 9,300억 달러인데 베트남은 2,600억 달러예요. 베트남의 11배에 달합니다. 인도의 GDP가. 그러니까 인도는 베트남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액은 그거에 비해서 초라하다는 말이죠.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이런 중국 견제에 나선 나라들은 인도가 중국 대신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도는 미국, 중국 분쟁, 또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이 좋은 기회를 왜 살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사업 환경이. 인도는 사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규제가 심해서 사업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노동 규제가 워낙 심해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올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계약을 안 지키는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수입 관세도 매우 높습니다. WTO에 따르면 평균 관세율이 13.8% 정도인데 최고 관세율은 48.5%까지 매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모디 총리는 나름대로 개혁 정책을 시도해 왔어요. 규제를 풀어가지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늘렸고 그 덕분에 지표상으로는 사업 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월드뱅크 사업환경지수라고 하는 그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도는 2015년 142위였는데 2020년에는 그것이 63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이 사업을 하기가 그렇게 정말 좋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규제 완화는 주로 이 내국 기업,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외국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장벽을 오히려 높이고 국산품 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형적인 보호주의 정책이죠. 2016년부터 인도에 투자해왔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해외 기업 규제를 당해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서. 이것은 인도의 사업 환경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이기고 세계 공장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메이드 인 인디아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은 싸야 하지요.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인도 국민과 인도 기업들에게 수입품보다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메이드 인 인디아 제품과 부품을 구입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입니다.
이 국산품 강요 정책은 단기에 국내 생산을 늘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기 십상이죠. 그래서 국내 산업을 낙후된 상태로 가두어 버립니다. 경제 원리가 이렇긴 하지만 인도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도 세계 공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주 큰 이유이죠, 이것이. 인도는 원래부터도 이 자국 상품 보호주의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간디가 독립운동을 이끌 때 주요 수단이 국산품 애용이었습니다. 영국제 옷감을 사지 말고 직접 옷감을 지어서 입자. 이게 독립운동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전통과 정신이 독립 이후의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인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였지만 경제는 사회주의였던 거지요.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연평균 7%, 8% 성장을 이루는 동안 인도는 3% 남짓의 성장을 이루는데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1991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죠. 또 IMF 요구대로 경제 자유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높은 경제 성장으로 나타났죠. 사회주의를 상당히 포기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2014년 모디 총리의 집권 이후에 나름의 심도 있는 경제 자유화를 했고 그 덕분에 성장률은 7%를 넘어설 정도로 호황을 구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대해서 장벽을 높이는 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의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낙후된 인프라 시설도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장만 있다고 수출이 되는 건 아니죠. 항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항구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세계 50대 컨테이너 항구에 속하는 항구가 인도에는 하나뿐입니다. 중국은 이 50위 안에 드는 컨테이너 항이 무려 15개나 있습니다. 베트남도 2개고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사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는 1억 2,200만 명의 인도인의 일자리를 뺏어갔습니다. 5월 말 실업률은 무려 27%까지 치솟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과 국경 분쟁이 터졌고 중국 제품 불매 운동도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제품의 수입도 아예 제도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일종의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 제조업은 중국산 부품 소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60%는 부품과 소재라고 해요. 자, 그래서 화가 난다고 중국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면 인도 자신의 산업도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인도는 지금 그런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는 중국 대신에 세계 공장이 되는 꿈을 꾸며 미국에 다가갔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의 공격을 당했고 인도 국민들은 중국 제품 불매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중국으로부터 세계 공장의 자리를 뺏어오겠다는 그 꿈, 넥스트 차이나의 꿈은 더욱 멀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7월 1일 홍콩 국가안전법이 시행되면서 동방지주 홍콩은 자유가 압살당한 비극의 섬으로 변했습니다. 38만 명이 거리로 나와 광복 홍콩 시대혁명을 외치기는 했지만 열기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일국 양제가 완전히 종식돼 홍콩이 공산 중국의 일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범죄인 본토 송환조차도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구간 공서를 설치해 공산주의를 비판한다고 판단되면 영장 없이 체포해 짧게는 3년형, 길게는 본토에 송환해 무기징역에 처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보석도 허용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느냐 아니면 자유를 찾아 해외로 가느냐 2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투쟁을 이끌던 데모시스토당도 해산했습니다. 데모시스토당 총재인 로관총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조슈아 왕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세계 각국이 홍콩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이 300만 명의 비에노 여권 소지자들을 받아들일 의지를 밝혔고 호주와 캐나다, 미국이 피풍항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이완도 홍콩인들의 입국과 취업을 돕겠다고 했고 일본도 홍콩인들의 입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홍콩인들이 제2의 덩케르크 철수를 옵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국안법은 크게 4가지를 주요 범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4가지입니다. 그런데 정권 전복 행위에는 반정부 표현조차도 범죄가 됩니다. 중화권에서는 이를 문자옥이라고 합니다. 과거 왕조시대, 특히 명태조 주원장이 문자옥으로 극악하게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원장은 젊은 시절 탁발승이었는데 승려를 연상시키는 대머리 독자나 빛광자를 쓰면 사형에 처하곤 했습니다. 문자옥은 영어로 정관사 D를 붙여 The Inquisi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서양사에서는 잔혹한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과 고문을 The Inquisition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의적인 언론 탄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일부 홍콩의 젊은이들은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란 구호 대신 백지를 치켜 올린 채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소련이 해체될 때 붉은 광장에서 연출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단 야만적인 법에서 피하자는 의도도 있고 더 할 말이 없다는 항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홍콩 국가안전법의 전 세계가 경악하는 부분은 38조입니다. 홍콩인이 아닌 사람이 홍콩 밖에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홍콩의 자유와 운동을 지지하면 범죄 구성 요건이 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을 비판하면 홍콩, 마카오, 중국에 입국하거나 항공편을 트랜짓하는 과정에서 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을 멋대로 체포해 중국으로 압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여러 대입니다. 예전에 중국도 인터폴 회원국이었기 때문인데 황당한 국안법이 통과된 마당에 가만히 있을 나라는 상식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일단 7월 3일 캐나다가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앞으로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캐나다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도 국안법은 전 세계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전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에는 국안위원회가 설치돼 홍콩 특별행정장관이 명목상 주석을 맡고 본토에서 국안 사무고문을 파견해 감독합니다. 그러나 실권은 주 홍콩 국가안전공사가 가집니다. 여기에다 기존의 중년반도 있습니다. 사실상 캐릴남은 괴뢰에 불과합니다. 홍콩 국안공사의 서장 정연숑은 56세로 90년대 인민일보 환안분사의 관원을 지냈으며 2000년대에는 광동성 산웨이시 정법위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산웨이시 서기가 됐고 이후 광동성 위원회 비서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광동성 우칸춘 사건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2011년 우칸춘 주민들은 촌위원회가 토지를 몰래 팔아버리는데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이는 홍콩의 자유화 시위와 비슷했습니다. 1차 시위 사태는 2011년 9월부터 시작돼 12월에 끝났는데 촌민들은 재무심사, 토지개혁, 촌위원회 선거 등 5개 항의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이때 당국은 한편으로는 때가 되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달래는 척하면서 촌민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촌민들은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독재 반대와 인권 회복, 전국적인 개방 선거 실시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촌민들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정부 관원들의 마을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자들의 취재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촌민들은 자발적으로 1인 1표로 선거를 조직해 촌민 대표를 선발했습니다. 이로부터 4년 뒤인 2016년에 우칸춘 촌민들은 당국이 촌민 대표를 체포하자 다시 시위를 벌였는데 당국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최근에 벌어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소요 사태였습니다. 정연숑은 우칸춘 사건 초기인 2011년 12월 기자회견에서
아주 험한 언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시위원회 서기 하기가 피곤하다. 권력은 점점 작아지고 수단은 없어지는데 백성들은 날로 요구가 많고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어딜 외국 매체를 불러서 하소연이나 하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화권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류강 뿌류렌이라고 표현합니다. 홍콩은 남기되 홍콩 사람들은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제재로 자유무역지대로서의 홍콩은 이미 사라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참고로 한국 매체에서는 홍콩 보안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틀린 겁니다. 홍콩 국가안전법 또는 줄여서 국안법이 정식 명칭입니다. 또 국안법을 시행하는 기구가 국안공서입니다. 보안법은 번역도 아닌 왜곡입니다.